9주차 1강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몇 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산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조달, 유통, 반품 관련된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공급사슬 관리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공급사슬이라는 게 원자재 공급부터 최종 소비재까지 이르는 그 모든 단계를 포함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이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생산 프로세스를 살펴보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공급 사슬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산 프로세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디자인하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급 사슬 측면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특히 제품 디자인과 한번 살펴보면은 뭐 부품 수를 작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을 단순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모듈러 디자인 이 디자인 중에서도 특히 요즘 이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모듈러 디자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 시에 모두가 이제 동시에 참여하는 그런 개념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다 이 공급 사슬의 원활한 흐름, 효율성, 효과성, 뭐 이런 것과 비용 절감, 이런 것과 다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DFL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Design for Logistics의 그 앞자를 딴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지스틱스를 위한 디자인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로지스틱스 비용 절감이나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을 고려한 디자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 포장하고 수송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비용이 절감되려면 결국은 포장이나 이제 수송도 좀 경제적이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인데요. 여기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케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제품을 보시면은 그게 이제 조립 제품 아닙니까? 조립 전 단계니까 이 박스에 그 부품들이 들어있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포장하고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그 비용이 굉장히 절감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공정과 관련된 건데요. 동시 및 병렬 공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이제 순차적 공정이라는 그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뭐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그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공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그러면 여러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거쳐 가지고 이제 제품이 완성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 순서대로 되는 거를 이걸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해서 만들어지면 나중에 최종 조립이 이루어진다는 게 여기 물론 이제 그 한꺼번에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모듈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좀 이따 이제 모듈화에 대해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부품이 이제 모듈화가 되어 있으면 그 모듈별로는 동시에 이게 제작에 들어가서 그게 완성이 되면은 나중에 최종 조립을 하는 그런 단계로 만약에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그 시간이 절감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표준화 부분이에요. 표준화는 크게 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품 표준화입니다. 부품 표준화는 건 뭐냐면 부품이 여러 제품에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부품 공동화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가전 제품이 있다 그러면은 가전 제품마다 들어가는 나사못이
만약에 다 다를 경우하고 같은 경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나사가 다 동일하다면은 가전제품마다 들어가는 나사가요. 그러면은 그 다 다른 경우에 비교해서 규모 경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한 리스크 풀링 효과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리스크 풀링 효과라는 건 뭐냐면 원래 리스크 풀링 효과의 의미는 지역별 수요를 통합하면 수요의 변동성이 감소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가능한 게 뭐냐면 한 지역의 낮은 수요가 다른 지역의 높은 수요와 상쇄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 효과를 누리기 위해 가지고 보통 보면 이제 공급사설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창고를 중앙에서 중앙 집중화 시켜가지고 한 곳에서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랑 지역에 이렇게 분산된 경우랑 비교해 보면 그 중앙에서 이게 관리를 하게 되면 리스크 풀링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역에 이게 수요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수요가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중앙에서 그거를 상쇄시켜 가지고 그죠? 그거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은 보유재고 수준으로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부품도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놓으면 우리가 그와 유사한 아까 얘기한 그 리스크 풀링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유 재고 수준도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제품마다 수요가 이제 들쑥날쑥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같이 초과 수요하고 그죠? 수요 부족 같은 경우에 그게 상쇄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공정 표준화 얘기인데요. 이거는 베네통의 경우와 같이 여러 제품에 대한 생산 공정을 동일하게 만드는 건데 이미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베네통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염색한 실로 이게 스웨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흰색이나 회색 실로 먼저 만든 다음에 나중에 판매 추이를 봐가면서 이걸 염색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최종 단계 전까지는 동일한 공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정 표준화 개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품 표준화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동일한 제품을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전압이 다른 경우에 전원 공급 장치만 변경하면 되도록 디자인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 사례로 많이 인용되는 게 이제 HP 케이스입니다. HP가 이제 프린터 유럽에 그 판매할 때요. 그 디자인을 변경을 했어요. 뭐냐면 제품에다가 그 전원 코드를 바꿔 낄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그래서 유럽도 보면은 220V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110V를 사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바꾼 겁니다. 그게 여기 이제 제품 표준화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달 표준화가 있는데, 조달 표준화라는 거는 뭐냐면, 공정 설비 표준화인데요. 즉, 동일한 설비를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조달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그 아까 동시 및 병렬 공정이 있었죠?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모든 그 공정이 이제 동시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제 순차적으로 작업을 안 해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품을 일종의 이제 모듈화를 시키는 거예요. 모듈화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엔진 모듈, 그건 엔진 고가 관련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제작될 수 있도록, 그죠? 모듈화를 시킨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동차는 뭡니까? 엔진 모듈하고 다른 모듈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완성차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듈화를 통해 가지고 동시 및 병렬 공정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모듈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화 전략이라는 거는 결국은 복잡한 제품이나 공정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이제 전략인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개별적으로 디자인되는 모듈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제 기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듈화의 효과는 굉장히 다양하게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먼저 모듈 디자이너, 생산자, 사용자 모두 이제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모듈 개발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혁신의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구성품을 선택 및 조립해서 자신이 원하는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생산 공정을 여러 공급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생산자는 유연성을 얻고 비용이 절감된다. 이런 효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업의 경우에 모듈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거나 크게 나눠서 모듈화 전략은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완전히 모듈을 새로 제작하는 이제 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모듈을 모아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뭐 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모듈을 완전히 이제 새롭게 제작하는 경우에 그 장단점을 보면은 장점은 물론 이제 특허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고 수익도 이제 높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생산 비용이 높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모듈을 모아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경우에는 장점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죠. 생산 비용도 적게 들고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고 기술 개발에 대한 자금이 많이 수요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이 높아서 새로운 모듈이 나올 경우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자신만의 기술이 없어서 다른 기업들이 언제든지 시장 진입이 가능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공급 사슬 관리에서 그런 모듈러 디자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재고 비용이 감축되고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가능하냐? 먼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듈러 제품을 통한 효과인데요. 이건 뭐냐면 모듈러 제품을 최종 완성품 상태로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상태로 보유하게 되므로 완성품 상태로 보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고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조립은 고객들이 원할 때 이제 거기에 맞춰주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모듈 상태로 이게 보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을 만약에 재고로 보유하게 되면 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완성품 상태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보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고 비용 자체는 감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통제품의 형태로 보유할 경우에 공통제품에 대한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므로 통합 수요 예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완성품의 경우에는 그 완성품이 예를 들면 모델이라고 합시다. 그럼 모델별로 이 예측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예측을 하게 되면 그 수량을 한꺼번에 예측하게 되면은 예측이 좀 정확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예를 들면 TV 같은 경우에 TV 모델별로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경우는 뭐 정확히 예측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은 전체 TV 판매액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예측이 더 정확해진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모듈러 프로세스를 통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공정이 모듈화되어 있어 재고를 공정별로 부분 작업이 이루어진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공정을 거쳐서 완성품이 제작된 형태인데 이게 모듈러 제품과 같이 재고 비용 감축의 효과와 통합수 예측의 효과가 여기도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듈러 디자인은 재고 비용 감축,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의 정확성 제고 이런 데 이제 기여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아까 초반에 좀 얘기를 했듯이 모두가 디자인에 참여하는 거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동식공학 개념인데요, 사실. 그래서 CE라고 합니다. 동시공학은 다양한 분야의 팀원들로 팀을 구성해서 제품 컨셉 개발이나 제품 디자인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팀에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구매, 마케팅, 재무, 엔지니어링, 생산, 그리고 공급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각 전문가가 제품의 정의 단계 초기에 의견을 투입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되고 성과가 이제 최대화된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이유는 초기에 다양한 분야로부터 의견이 반영되면 후반에 엔지니어링 변경의 필요성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품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신제품의 시장 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동시공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크라이슬러입니다. 미국의 크라이슬러가 항상 보면은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보면 미국에서도 보면 포너나 GM에 비해서 항상 뒤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판매액도 뒤떨어지고 그다음에 신제품 개발이나 이런 거에 항상 뒤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CEO가 이제 그때 들어오고 나서 뭘 했냐면 이 동시공학을 실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신제품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만회를 했죠. 포드나 GM에 비해서. 이어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순차적 공학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순차적 공학은 뭐냐면 디자인 부서에서 이제 디자인을 하면은 이거를 다른 부서에 보내요. 그럼 다른 부서에서 이제 의견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디자인을 재디자인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보내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동시공학이 순차적 공학에 비해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동시공학의 효과는 뭐 앞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시장 진입이 빨라진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제 제품 개발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제품 개발이 신속해지고 품질이 좋아지고 공정중 재고가 적어지고요. 엔지니어링 변경 요청이 적어지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런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제 대량 맞춤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모듈러 디자인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대량 맞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량 매스 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맞춤하고 이게 두 개가 결합된 용어죠. 여러분들 이제 마케팅에서 아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뭐냐면 대량 생산을 하면서도 고객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제공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모듈러 디자인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모듈별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듈을 결합해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모듈러 디자인을 통해서 고객의 주문이 있기 전까지 공통 제품의 형태로 부여하고 있다가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모듈을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는 완성품 생산이 지연이 되니까 최종 제품에 대한 재고 수준이 낮아지고요. 공통 제품 생산은 대량으로 이루어지니까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평균 생산 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규모 경제 효과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많이 생산하면 평균 생산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변동비가 절감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고정비가 이제 절감이 된다는 거죠. 많이 생산하면 그 고정비를 그 생산 단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단위당 고정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위당 평균 생산 비용이 이제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속 대응을 위한 생산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공급 사서 관리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이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죠? 빨리 대응을 하려면은 생산 측면에 있어서 가지고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분야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생산 유연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가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리드 타임 단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시스템은 리드 타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푸시 시스템 하에서는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가 고객이 이제 수요가 발생하면 그 재고를 이제 보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는 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풀 시스템을 지향을 해야 되는데, 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드 타임이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요구가 있을 때 그걸 즉시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걸리는 시간이 이제 짧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리드 타임을 단축한 그 시스템으로 자주 이제 거론되는 것이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에요. 근데 도요타 생산 시스템은 뭐 여러 해에 걸쳐 가지고 이게 완성된 시스템이긴 한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JIT랄지 kanban 시스템이랄지 생산 평준화 개념이랄지 준비 시간 단축, 작업 표준화, 다기능 작업자 활용, 소그룹 활동 및 제한 제도, 시각 통제 시스템, 전사적 품질 관리, 이런 개념들이 이제 도입이 됐고요. 이 도요타 생산 시스템은 컨베이어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모델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다 여러 가지 그 개발된 시스템들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컨베이어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모델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 계획에 따라 생산을 하여 재고로 비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 다양한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풀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시장의 변화 및 고객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JIT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거는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는 방식이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재고를 제로화 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칸반 시스템은 뭐냐면 이 정보 전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후속 공정에서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만큼 선행 공정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거기 이용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칸반이라는 게 이제 카드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보통 보면은 이제 부품 박스 같은 데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그 카드에는 물론 이제 부품 이름이랄지 뭐 개수 이런 것들이 적힌 겁니다. 그런 그 박스를 만약에 이제 그 조립 공정에서 그걸 사용하잖아요, 부품을. 그러면 그게 다 사용하면 그 빈 박스하고 카드를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놔요. 그러면 그 부품 공급자는 그 빈 박스가 있으면은, 그죠? 그거를 그만큼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박스가 없으면 안 채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이제 간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평준화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게 이제 간반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인데요. 이건 뭐냐면, 생산 공정에서 인수하는 수량 및 시기의 변동폭을 작게 하기 위해서 최종 조립 라인에서의 생산량의 변동의 폭이 작아야 되는데, 이걸 위해 갖고 각종 제품을 그날그날의 판매량에 맞춰 균등한 비율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생산에서는 만약에 A, B, C라는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A를 위해서 이제 세팅을 해놓고 A를 다 생산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B를 그 다음에 다 생산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C를 다 생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걸 원하거든요, 사실 생산에서는. 왜냐하면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이 세팅을 바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요타에서 어떻게 했냐면 A, B, C를 균등한 비율로 생산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물론 이제 세팅하는 데 들어가는 그 시간 있잖아요. 필요한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준비 시간을 단축을 한 거죠. 그래서 A를 만들다가도 B를 만드는데 전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A, B, C를 균등한 비율로 이렇게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균등한 비율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량의 변동폭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변동폭이 작아야만 결국은 칸반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 리드 타임의 감축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생산 평준화를 하면은 다양한 제품을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생산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생산 리드 타임의 감축이 이제 중요하고요.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생산 유연성 확보, 생산 준비 시간 단축, 라인 균형을 활동한 대기 시간 단축, 작업 표준화 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생산 리드 타임 감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요타에서 또 이제 강조하는 게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완벽성을 이제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지속적인 개선은 이미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카이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베네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까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베네통도 결국은 이제 신속 대응 시스템을 갖췄다는 건데 원래 이제 베네통에서는 원래 이제 실을 그죠 먼저 염색을 한 다음에 그 염색한 실로 이제 스웨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수요 예측 같은 게 잘못되면은 그러니까 뭐 색상에 대한 예측 같은 게 잘못되면 이제 재고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흰색이나 회색 실로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판매 추이를 봐가면서 이제 염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네통의 전략이 결국 뭐냐면 생산 프로세스를 재구성해서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요 예측도 이제 색상별로 이렇게 예측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염색하기 전 단계까지 통합 수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정보가 신속하게 생산 시스템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시스템과 신속한 유통망의 구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속한 대응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게 뭐냐면 리드타임 단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죠. 근데 리드타임 단축이 이제 중요한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흐름이 원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이 원활하면 리드타임이 이제 단축되고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리드타임이 이제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개선하는데 이제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는 거고 이 흐름이 좋아지면은 공급사들 전체적으로 낮은 재고와 높은 현금 창출률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고객의 기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원활한 흐름을 창출하는 방법이 뭐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좋은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병목 편상에 있는 자원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 그러한 자원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병목 현상에 있는 자원의 사용 계획을 먼저 세우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다른 자원의 사용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 능력 균형에 초점 맞추지 말고 흐름 균형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 얘기했죠? 그 흐름 균형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병목 자원하고 그 다음에 수요만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 균형화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일정하게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유 있는 거를 없애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변동성이 있을 때에 그러지 말고 여유를 좀 가지는 게 좋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제거도 중요한데요. 변동성을 제거하면 공급사들이 낮은 수준의 재고와 운영 비용으로도 높은 현금 창출률을 산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배치 크기를 줄이는 거하고 풀 시스템 이용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방안이 되겠는데요.
배치 크기 줄이는 건 이미 한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JIT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 단위 흐름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배치 크기를 한 단위로 줄이면 가장 좋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풀 시스템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풀 시스템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칸반 시스템, 아까 얘기한 칸반 시스템하고 공정 중 재고 수준 유지 시스템, 그 다음에 병목 풀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 좀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칸반 시스템은 도요다에서 이제 이용하는 그 시스템이죠. 이거는 공정 간 줄로 묶여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느 공정이 앞서 나가려고 해도 그 공정과 연결된 공정에서 이제 제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제품이 완성되는 마지막 공정은 고객과 묶여 있어가지고 고객의 수요와 독립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요에 맞춰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공정 간 연결된 줄의 길이는 일종의 공정 간 허락된 최대의 재고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느 공정이 생산 활동을 하다가 공정 중 재고 수준이 정해진 최대 재고 수준에 이르게 되면 생산이 중단되고 그 공정 중 재고를 사용하는 공정이 공정 중 재고의 일정 부분을 소모해야만 다시 생산 활동이 시작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간반 시스템의 문제점은 뭐냐면 공정 간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공정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시스템 전체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칸반 시스템을 만약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A 있죠? 칸반 시스템. 이 공정들이 다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풀 시스템이란 이유는 뭐냐면 고객 쪽에서 이제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 그걸 수요를 충족시키죠. 그러면 거기가 비게 되니까 간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전 공정에 연락이 가요. 그러면 그게 보충이 이루어지죠. 공정 2에서 또 한 단위가 비게 되면은 또 연락이 가서 공정 1에서 한 단위가 보충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줄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공정 하나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이 간반 시스템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 중 재고 수준 유지 시스템은요, 간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공정은 고객과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수요에 맞춰 생산하게 되는데, 간반 시스템하고 다른 점은 공정 간 줄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공정과 마지막 공정 간에 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줄의 길이가 바로 유지해야 되는 공정 중 재고 수준이 되고요. 따라서 중간 공정은 어느 정도 자율적인 페이스 조절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B번에 CON WIP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첫 공정하고 마지막 공정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공정은 또 고객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정 2는 보면은 공정 사이에 있는데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베이스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병목 풀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첫 공정하고 병목 공정인 공정 2와 줄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로 들고 있는 거는 공정 2가 이제 병목 공정인 경우예요. 그래서 첫 공정하고 병목 공정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고객의 수요가 생산 능력보다 작아서 고객이 병목일 경우에는 첫 공정하고 고객이 줄로 연결되고요. 병목 풀 시스템이 의미하는 것은 가장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공정이 생산 시스템 전체의 페이스를 조절한다는 건데 로프는 작업을 생산 프로세스에 투여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하는데 원자재가 병목 자원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보다 빨리 투여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자재 투입 스케줄이 이제 로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병목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일이 이제 첫 공정이 되겠죠. 그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목하고 이제 자재 투입 그 시기가 병목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병목 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